자,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한국사 시간이 8번째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대단원 1단원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자, 폭넓은 대외 교류와 문화의 발전, 여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고대의 활발한 문화 교류, 그 다음에 불교와 도교, 풍수 지리설의 발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고대 활발한 문화교류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대 대외교류와 문화보죠. 자, 이 아무래도 이 옆에 있는 이웃집이 있다면은 그 이웃집과 인사도 안 하고 지내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이 옆에 세계적인 네임드 국가들이 좀 있어요.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 세계적으로 빼놓지 못한 아주 이름이 아주 있는 이름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죠. 근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외 교류하면 참 중국하고 대외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국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인데요. 이 고구려는요, 북중국 북방민족과 항상 뭐한다? 교류하기도 하고, 육지로도 붙어 있으니까요. 땅으로 붙어 있으니까 직접적인 군사적인 대결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쨌든 친하게 지내가지고 또 문화 교류가 있기도 하고 했다고요. 또 이렇게 전쟁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그 기상 자체가 이 강건하고 패기 넘치는 문화가 주가 되는 그런 문화였다. 그 저번에 고구려의 사회 했을 때 배웠잖아요. 결혼했을 때 이제 뭐부터 준비한다? 수의부터 준비하는 사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좀 문화나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패기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 가지고 주로 남중국과 교류를 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에, 무역을 중심으로 이 중국의 문물도 수용하고 이제 무역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요, 중국 가야 외를 연결하는 서남의 교역을 주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백제가 왜 서남의 교역을 주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문화의 수용과 전달을 주도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수용하고 다른 곳으로 또 이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백제가 많이 했어요. 그건 이따가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우아하다. 우아한 귀족 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이 고구려하고는 또 달라요. 고구려나 백제나 중국의 문물을 신라보다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문화 양상은 좀 달라요. 강건하고 패기 넘치는 모습이 고구려라면 백제는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이제 신라 볼게요.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과 직접 교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가 중국과 이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신이 가면요, 신라 사신이 쫓아가는, 같이 가는 그런 거였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백제하고 동맹을 맺은 다음에는 이제 백제 사신하고 같이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신라 사신의 말을 백제 사신이 통역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서 곁다리로 껴간 거죠. 뭐제 친구인데요, 같이 왔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벌어지죠. 한강 유역을 확보한 다음에는 서해안길이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신라도 바다를 통해서 직접 중국과 교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소 소박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문화가 있었다. 뭐 좋게 보면 소박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촌스럽다. 근데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스테이크만 썰면 좀 그래요. 가끔 김치찌개 먹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스테이크 파스타보다는 가끔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청국장도 먹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중국의 선진적인 문물, 중국의 문물도 좋겠지만 가끔 이러한 전통이 좀 더 보기 좋을 때도 있다고요. 자, 통일신라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신라인데 삼국의 문화를 수용해 가지고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즉 우리 한국 문화라는 거에 뿌리를 놓고 보면은 그 뿌리의 세 갈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고 그것이 통일신라라는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는 거죠. 통일신라는 이 문화를 짬뽕해 가지고 오늘날의 민족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당나라, 인도, 이슬람 문화까지 수용해 가지고요. 그렇게 했고 또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숭상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를 불국토라고 생각했어요. 불국토는 뭐냐? 불교의 땅, 불교의 나라.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통일과 균형의 미가 돋보이는 예술 완성인데 이 통일신라 시대의 예술품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일단 비례가 딱딱 맞아요. 그리고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좀 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신라말 선종이 유행하고 지방 문화 역량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문화 경향이 발생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 문화를 수용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요, 고구려 문화 중심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한 형태였다면 민간에서는 소박한 말갈 문화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발해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발해가 그런 걸 많이 남겨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간략하게 밖에 설명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으로 건너갈 우리 문화 이쪽일 텐데요. 자, 47페이지입니다. 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자, 문화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 동아시아권에서는요, 문화가 동진합니다. 동쪽으로 간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우리가 많은 문화를 전수를 했어요, 사실. 자, 그래서 삼국과 가야는 일본의 많은 선진 문물을 전파했는데 이것이 일본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 일본이 이제 진짜 문화다운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아스카 문화인데 아스카 문화를 이제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어떤 문화가 이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어떤 문화가 건너갔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자, 고구려는 불교 미술 종이, 뭐 신라는 조선줄 축제술, 뭐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 철제 도구, 백제는 불교, 뭐 유학, 천문, 건축 이런 것들이 건너갔다고 돼 있는데 자, 먼저 백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백제는요, 일단은, 이 일본, 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화를 전수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가까웠던 관계였다고 보여져요. 이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칠지도인데요. 이 칠지도는 왜 칠지도냐? 7개의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줄기 하나에 이렇게 세 개 해서 7개 가지가 있어서 칠지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노랗게 뭐가 있죠? 여기 노랗게 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요. 근데 글씨의 내용을 보면은 아, 관계가 깊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뭐 태X년 4년인데 이거는 무슨 이제 연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월인데 아니면 그러니까 10월 11월이나 아니면 12월인 것 같아요. 뭐 16일입니다. 자, 병호 정량에
100번 단련된 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모든 병해를 피할 수 있으니 맞상이 공손한 후왕에게 줄만하다. 뭐뭐뭐가 만들었다. 선세 이래 이러한 칼날이 없었으니 백제 왕세자 기생성이 고로 외왕지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한 논쟁거리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글씨가 안 보이는 글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글씨가 이글씨냐 저글씨냐 논쟁도 있고요. 또 내용에서 알아볼 수 있는 글씨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 논쟁거리가 일본 쪽에서는 백제가 일본에 바친 거다. 백제 왕세자 기생성이 외왕쥐를 위해서 만들었다지 않냐 바친 거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백제 쪽에서는 백제가 우위인 관계에서 외한테 내려준 거다. 공손한 후왕에게 줄만하다. 그리고 여기는 왕세자인데 여기는 왕이잖아요. 아니 왕한테 선물할 건 왕이 해야지. 건방지게 말이야. 그래서 백제가 우위인 관계에서 외왕한테 준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백제가 어떻게 일본에 영향을 주었느냐, 문화적으로. 자,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이 파견되었습니다. 오경박사는 유교 경전의 기본이 오경입니다. 시경, 서경, 예기, 그 다음에 역경, 주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춘추까지 해가지고 오경입니다. 유교 경전 대표적인 오경인데, 이 오경에 대해서 아마도 통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여내 준 게 아닌가. 의박사, 의학이고요. 역박사, 역학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달력 만드는 거예요. 천문을 공부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천문. 자, 이런 사람들을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유교, 의학, 천문, 역법 등을 전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기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는 이 사람이 한자를 전달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 일본 천황이 아직기를 만나고 나서 야 너 대단한 것 같다. 너보다 잘난 놈이 백제에 있을까 하니까 왕인이라는 사람이 또 뛰어납니다 하니까 왕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자문과 논어를 유교 유학의 아주 중요한 책이죠. 논어를 일본에 전달해 주게 되고요. 성황 때의 승려였던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은 일본의 불교와 불상을 전하게 됩니다. 일본 때에 일본의 불교와 불상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불교 수용이 늦어요. 그리고 불교와 불상조가 건축 등도 전파를 하는데 이제 불교를 전파한 건 아까 얘기했고요. 이제 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있습니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미륵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기서 그냥 비슷한 것만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국보인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입니다. 일본의 국보인 목조미륵 반가사유상이에요. 어때요? 정말 생김새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거의 잃어버린 형제야. 잃어버린 형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야? 아마도 한반도에서 만들어져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 이걸 백제가 만들었느냐, 신라가 만들었느냐, 고구려가 만들었느냐 이런데 대체적으로 백제 아니면 신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라라고 주장한 사람, 이게 나무가요, 동해안에서 나오는 소나무래요. 동해안 쪽에 소나무래.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동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고, 반면 이제 백제설을 주장하는 건 신라하고 사실 외하고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친밀한 백제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설사 그리고 동해안에서 난 소나무일지라도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서도 무역이 없는 건 아니니까 못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백제 관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백제로부터 건너간 불상이에요. 대놓고 백제 관음이라고 하는데 뭐 일설에 따르면 저번에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성왕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왕의 얼굴을 본따서 이 관음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성왕 알죠? 그 관산선 연주에서 그 죽은 백제왕, 그 성왕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런 썰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 불상입니다. 자,
백제 가람양식이 가람양식은 사원의 건물을 배치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사원 건축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한다? 자, 백제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이 백제 장인들이 와서 만들었다고 하는 유명한 절,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일본의 호류지, 호류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 호류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제가 영향을 미친 게 상당히 많다고요. 자, 이제 뭐 고구려 보죠.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회화 등을 전수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담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승려인데요. 가가지고 종이도 전하고 먹도 전하고 그 다음에 호류사 금당벽화도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아, 금당이 도대체 뭡니까? 금당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에 여러 건물이 있을 때 가장 중심되는 전각, 중심되는 건물을 금당이라고 합니다. 이 금당의 벽화를 그렸다는 거죠. 아주 잘 그린 사람을 맡기겠죠. 자, 이게 고려사 금당벽화인데요. 뭐 그럴듯하죠. 잘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이 잘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고구려는 고분벽화를 엄청 그려봤잖아요. 벽에다 뭐 그린 거에는 하여간 이골이 난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벽화는 담증이 그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오히려 멀쩡히 버텼는데 중간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금당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벽화도 타버렸어. 선생님, 근데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있는 벽화는 뭡니까? 아, 복원을 했죠. 근데 다행인 건 뭐였느냐? 이 벽화를 찍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복원을 한 게 바로 이 금당 벽화입니다. 그 다음에 쇼토쿠 태자라고 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스승으로서 해자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해자도 고구려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카마스 고분이라는 고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대 고분인데요. 이 고분 벽화가 있어요. 이 벽화를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벽화는 고구려 이제 수산리 고분 벽화인데요. 이제 고구려 벽화예요. 근데 보십시오. 옷 입은 양식이 좀 비슷하죠. 치마 특히 주시해 보면 비슷하죠. 여기 치마 같은 것도 비슷하고 등 들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뭐다 이 고구려의 복식이라던가 혹은 고구려의 이런 벽화 양식이 일본으로 건너갔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라입니다. 신라는 뭐 많은 건 아니었죠. 조선술, 배 만드는 법하고 축제술, 이 축제 뭐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제방 만드는 법이죠. 제방 만드는 법. 왜 제방 만들까요? 물을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죠. 그래서요, 한인의 연못, 요즘 말로 하면 큰 연못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연못을 누가 신라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인들이 만든 연못이다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죠. 가야 합니다. 일본 철기 문화 발달에 기여했다. 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가야가 뭐 했다. 철을 매개로 해서 중개무역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뭐 낙랑 외에 철 수출하고 그랬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철기 문화가 이제 가야부터 일본에 들어갔을 거고요. 또 가야토기가 일본 스에키토기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스에키토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게 가야톡이고요. 가야톡이고 이게 스에키톡이에요. 특히 여기 굽다리 접시, 접시 있죠, 접시. 요거 비슷하죠? 생긴 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문화는요, 이제 일본 고대문 아스카 이후에 나타난 게 이제 하쿠오 문화라고 있는데요. 이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발해 음악이 일본에 연주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해하고 일본하고 나름 가까운 관계였어요. 자, 다음 보죠. 자,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설의 발달 여기 보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불교의 수용 여기 보죠. 여기 이제 좀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각 부족들 간에 토착 신앙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신앙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각 부족이라든가 각 부마다 어떻다? 자신들이 모시는 조상신이라던가 아니면 수호신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왕은요,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리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왕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야, 너희가 모시던 조상신 버리고 내가 믿는 조상신 따라와 하면 따르겠습니까? 너희 수호신 버리고 우리 조상신 믿어. 되겠습니까? 자기 조상도 아닌데?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왕이고 너희들을 지배하는 당위성을 정신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내가 너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거야. 어? 내가 종교적으로도 이거 우위에 섰으니까 나를 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토착 신앙보다 높은 좀 더 수준 높은 고등 종교, 인간이 궁금해하던 그런 것들을 잘 대답해주는 그런 종교를 원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교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아, 이때 동아시아에서 핫했던 불교를 수용하자! 그거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4세기 후반,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는 372년 소수리왕 때, 백제는 384년 침류왕 때, 뭐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적으로 뭐 엄청 차이 난다고 볼 수도 없고요. 얘네 두 나라의 특징은요, 왕실이 앞장서 해버립니다. 왕실이 앞장서 오히려 불교를 적극적으로 공인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천주교 도입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완전 달라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됩니다. 토착 세력이 반발했어요. 왕실은 대체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토착 세력이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6세기에 들어서야 거의 한 200년 차이 납니다. 버프왕 때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이 불교 공인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가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을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불교는 일단 왕실이 적장서 수용했다. 아까 얘기했죠? 고구려 백제신라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귀족 사이로 점점 확대됐다는 거죠. 자, 일단은 왕 입장에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왕이 뭐 불교가 어떤 효용성이 있었기에 왕을요 부처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다. 이걸 왕적불사상이라고 합니다. 왕적불사상. 그래서 난 왕이고 부처야 임마. 왕 말에 어기면은 불법의 적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왕권 강화에 이용하는 겁니다. 혹은 부처에 비견될 만큼 훌륭한 사상이야. 내가 말이야. 하는 식으로 왕권을 강화했고요. 귀족들도 맨 처음 반발했지만 이게 쓸모가 있는 겁니다. 바로 뭐다? 업서를 통해서 신분질서,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데 용이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업이 뭐냐? 오늘날 나의 삶은요, 전생의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전생에 쓰레기같이 살면 현생이 아주 쓰레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전생에 엄청 훌륭하면 지금 현재 생활이 어떻다? 좋다 이겁니다. 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귀족들은 귀족들 입장에서 평민들한테 야,
내가 귀족인 거는 전생에 아주 좋은 업을 쌓았기 때문에 귀족인 거고, 너희가 평민인 거는 별다른 업을 쌓지 못해서야. 좋은 업을 못 쌓아서야. 즉, 너희 좋은 업 쌓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임마.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알아? 다음 생이 우리같이 귀족으로 태어날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또 여기서 삼국시대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미륵신앙입니다. 이 미륵이란 게 뭐냐면요.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었던 부처님은 한 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죠. 이 부처라는 사람은 이 깨달은 자를 말하거든요. 어, 근데 이 다음 한참 세월이 지나고 뭐 정말 이루할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요. 부처님이 한 분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래에 나타날 부처님이죠. 그게 바로 뭐다? 미륵불입니다. 그럼 왜 미륵신앙이 삼국시대 인기가 있었느냐? 간단하게 말하죠. 세상이요. 너무 쓰레기 같아요. 세상이 너무 정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귀족도 평민도 편한 삶이 아니에요. 귀족도 어때요? 권력 쟁탈전에다가 뻑하면 전쟁 나가서 목숨 걸어야지. 백성들도 전쟁 나가야지. 세금 많이 걷지 전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하다 보니까 돈 많이 드니까 세금도 많이 걷지. 귀족이 되었던 평민이 되었던 좋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구원해줄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싶다 하는 의미에서 미륵신앙이 인기가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많이 만드는데 이거 또 설명을 해야 하네. 보살하고 부처님의 차이가 뭐냐면요. 보살은 아직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뭘 의미하느냐? 아직 미륵불이 안 된 미륵보살들이 미륵보살이 어떻게 한다?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국시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 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독 삼국시대에 이런 미륵보살상을 많이 만들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시대가 너무 쓰레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살에서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다. 랩업을 광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의 미륵사창건이 있었습니다. 백제의 미륵사창건.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륵사란 절을 했는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거 익산에 있는 절인데요. 굉장히 큰 절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신라의 화랑들도 미륵의 후신이다. 이런 거를 했고요. 또 불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찰을 건립하고 국가의 복을 비는 법회. 이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국가 밀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발전됐다기보다는 국가가 한 목적하에 불교가 약간 이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의 또 역할이요. 이 불교를 매개로 중국과 서역에서 음악, 미술, 공예, 건축 등이 전래돼서요.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불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입니다. 자, 불교 사상의 발전과 대중화 여기인데요. 자, 일단은 이 파트에선 승려를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대한 승려죠. 원효입니다. 이 원효는요, 한임 육도풍 출신이에요. 근데 이 원효 같은 경우는 승려로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뭐 원효의 뭐 1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뭐 여러분들 뭐 유명한 원효대사 해골물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놓고 보면 엄청난 학승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상가로서는 아주 그냥 당시 동아시아에서 아주 손꼽히던 거의 원탑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자, 모든 진리는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주장합니다.
이때 불교 종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불교 종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 불교 종파 간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야, 너와 나 모두 어, 부처가 되고자 한 그 한마음에서 출발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화쟁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화쟁사상은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싸우지 마. 이겁니다. 종파 간 논쟁을 이론적으로, 근데 이걸 싸우지 마 한다고 안 싸웁니까? 이론적으로 납득을 시켜줘야지 않습니까? 이 이론의 기반을 원효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바로 뭐다? 화쟁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원효가 위대한 점은요, 단순히 학승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런 어려움에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래서 뭐 한다? 아미타 신학을 전파하는데, 이 아미타 신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요, 이 석가모니불 이전에도 여러 명의 부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석가모니불 말고도 부처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인 시다르타 말고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은요, 저기 극락을 지키는 부처입니다. 서방 정토를 지키는 부처인데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불 중에 이건 다 알아요. 연불 아는 거 뭐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다 알잖아요. 거기 나오는 나무가 귀의합니다. 아미타불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귀의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미타불은 내가 내세에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가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다 필요 없다. 복잡한 이론과 그것이 뭐가 중요하리? 백성에게 마음의 평안과 내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 필요 없다. 나무 아미타불만 외쳐라. 그게 불교 믿는 거다. 하는 식으로 백성들에게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효가 그런 데서 굉장했고, 자, 그 다음에 의상이라는 승려입니다. 이 의상이라는 승려는 진골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원효하고 맨 처음에 같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효는 유학 가려다가 동굴에서 해골물 한번 드시고서 해골물 드링킹 한번 하고서 나름의 깨달음이 있어서 당나라를 안 갔고, 의상은 당을 갑니다. 근데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원효가 다르게 진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 출신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당나라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신라에 와서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종파를 이뤘다고요. 저기 지금도 있는 절입니다. 영주 부석사 등의 사찰을 많이 창건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들 보면요, 뭐 누가 창건했다 이러면은 뭐 원효하고 의상이 창건했다는 사찰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하나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다 일즉다 다즉일 이건데, 이거가 이제 의상의 화엄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성 속에 개별성이 있고 개별성 속에 전체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으로 치죠. 여러분 한 개 반의 학생들을 놓고 보면은 그 사이에 그 하나라고 하는 예를 들면 2학년 몇 반이라고 하는 하나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안을 살살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개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별성이 뭉쳐서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성과 특수성, 개별성과 이 하나의 보편성은 서로 연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그냥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관음신앙 전파. 아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랬잖아요. 그 관세음보살이 바로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 관음보살이라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이 관음이란 게 얼마나 그거냐면 관자가 볼관자예요. 음이 뭐다?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를 본대요. 왜 그럴까요? 이런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유가 뭘까? 이 예를 들면 소리를 듣잖아요. 들으면 여러 소리가 섞여 버리면은 한 방에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는 거라면 어떨까요? 여러 풍경이 한꺼번에 보여도 뭐에는 뭐가 있고 뭐에는 뭐가 없고 그래도 그게 확 오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관음이라는 보살은요, 뭐다? 소리를 본다는 거죠. 소리, 여러 사람이 아우성치고 이런 것을 들어도 그것을 마치 보듯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즉, 이 관음이란 어떠냐면, 아미타불의 약간, 어, 따라다니는 보살인데, 그냥 같이 가는 보살이에요. 근데 이 관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분과 같은 백성들,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이를 해소시켜주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의상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이 관음 신앙을 굉장히 전파했다. 관음을 믿어라. 관음보살을 믿어라. 이러면서. 근데 이 관음이라는 이 보살은요, 바다를 건너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관음 성지가 있습니다. 저쪽에 속초의 낙산사.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쪽 여수의 향이람. 그 다음에 남해의 보리암 해서 3대 관음 성지가 있는데, 이 3대 관음, 그러니까 이 관음보살을 모시는 유명한 사찰이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셋 다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셋 다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해초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인도와 서역을 순례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러니까 신라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 왔다는 거야? 인도까지 갔다 왔어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1930년 무렵에 이제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스타인이라고. 요 사람이 도낭 석굴을 이제 중국에 석굴이 있어요. 석굴 사원을 이제 조사하다가 그다음에 책더미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고서를 대량으로 발견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다? 왕호 천축국전이 있었고, 이 왕호 천축국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해초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거야? 이 신라에서 왔다는 거죠. 신라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해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또 우리로서도 놀랄 수밖에요. 왜? 아니, 신라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선종의 전파 확산 보겠습니다. 50페이지 계속 갈게요. 교종과 선종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선종도 불교예요. 근데 불교가 여태까지 있었던 건 교종입니다. 교종은 교리와 계의를 중시하고 굉장히 이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이론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고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종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불교는요, 무조건 목표가 뭐 되냐면요, 부처님이 돼가지고 인간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불교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신이 없어요. 위대한 스승이 있는 거죠.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교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는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시다르타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했던 말씀,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다 했던 말씀이 정리된 불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와 관련된 계율을 따르면은 부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했던 말씀이라던가 부처님과의 행동과 언행을 기록한 경전 같은 거를 열심히 보다 보고 확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됐다? 부처가 될 거야 하는 거라면, 선종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부처님도 결국 보리수 나무에서 참선해가지고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선을 부처님 따라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목표는 비슷하지만 방법론이 달라요. 근데 이 선종이 들어온 거는 통일신라 시대 초기부터 들어왔어요.
총일술라 초기부터 들어왔는데 이, 이 선종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건요, 신라 말부터입니다. 신라 하대부터예요. 자, 기존의 사상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 정신 체계 추구한다. 이거 좀 비틀면 어떻습니까? 중앙. 당시 신라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 독자적 세력을 추구한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메인스트림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뭐 하겠다? 독자 생존하겠다는 호족들의 입장에 딱 맞는다 이거죠. 호족 입장에서는 이 교종이 교리와 계율하고 굉장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호족 입장에서는 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호족은 그렇게 유식하지 못하거든요. 상당수가. 자, 그리고요, 호족들은 이 선종을 마음에 들어 했고, 또, 중앙의 메인스트림에 반발하는 그러한 종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9개의 선종 사원이 생깁니다. 그거를 구산선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구산선문들을 대표되는 선종 사원이 지방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방 문화 형성이 기여됩니다. 여러분들 불국사 어디 있습니까? 석굴암 어디 있어요? 응? 황룡사 어디 있습니까? 고대 신라 때, 통일신라 때까지만 해도요, 경주를 중심으로 잡혀 있는 거라고요. 문화라는 것도. 뛰어난 뭐 조각가가 됐던, 혹은 불교 사원을 크게 짓는 행사가 됐던, 그것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선종 영향을 받으면서 지방에서도 이 선종이 통해서 지방에서도 나름의 사찰도 짓고, 또 선종과 관련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승려들이 그런 지역의 지식인들과 교류도 하고 하면서 지방 문화 형성에 기여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되는 게 바로 고려도 이런 거와 연관돼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뜬금없이 나온 건데, 이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입니다. 이 국보입니다. 국보. 근데 여기 우리 광주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기 화순에 있습니다. 화순. 선생님이 여기 가봤어요. 가봐서 밥도 얻어먹고 오고 그랬는데, 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인데, 승탑이란 건 뭐냐? 승려의 이 유골 혹은 사리를 봉안하는 탑입니다. 원효스님은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의상대사는요? 몰라요. 옛날 승려들은요, 죽으면요, 화장한 다음에 그 시신을 얻다가 이제 안치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선종이 들어오면서 선종은요, 자신을 이 불교의 공부의 길,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 스승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끌어주는 스승,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승을 대할 때 이 위대한 이 승려가 죽으면요, 이 승려를 어떻게 한다? 승탑이라고 해가지고 탑을 하나 만들어요. 석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승려의 유교를 안치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느냐, 이 승탑을. 이 승탑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승탑이 나오잖아요. 시대 구분하는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승탑 나왔다. 그건 뭐다?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이후예요. 신라 하대 이후입니다. 근데요, 뭐 나중에도 계속 승탑이 나오지만 보통 승탑 나오면 신라 하대 시대를 던져놓고 승탑을 내고요. 거의 승탑이 나오면 요 승탑, 철감선사 승탑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라 이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 나온 거야 또? 자, 51페이지입니다. 발해불교입니다. 발해불교. 자, 발해불교는요,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던 것 같습니다.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널리 성행했죠. 그리고 문왕은요, 스스로를 불교 이상적인 성왕으로 자칭했는데, 아까 왕즉불 사상 잠깐 얘기했었죠. 그거 유사한 건데, 문왕은요,
불교를 지키고 수호하는 이상적인 선왕,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전륜성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곧 전륜성왕이다. 나야말로 불교 이상적인 선왕이니 나를 어떻게 한다? 거역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와당은 뭐냐? 기와 보면은 기와 맨 앞에 보면은 기와를 막는 게 있어요. 그게 와당인데, 이 와당이나 불상 같은 데서 고구려 양식이 나타나고요. 또 불교 신앙도 여러 개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불교 유적으로 이게 뭐냐? 이 불상이 이제 이불병자상인데 되게 독특하죠. 보통 불상은요, 어, 일부 혼자 단독 아니면 삼존 세 명이에요. 삼존물인데 얘는 부처가 두 명 있습니다. 특이한 스타일이죠. 자, 다음 부대 도교와 풍수지리설입니다. 자, 도교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교는요, 불로장생과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도교라는 게 종교로서 뭐 명확한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불로장생과 신선을 추구한다고 도교에서는 이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좀 약간 짬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이거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중국에서는 도교가 상당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도교가 열심히 믿어지는데 이제 종교로서 들어온다기보다는 하나의 생활 태도로서 들어온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다. 야, 뭐 요즘 말하는 욜로 이런 것처럼요. 유행했고요.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이게 산수문전 혹은 산수문의 벽돌이라고 하는데 백제의 벽돌입니다. 근데 딱 봐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신선할 것 같고 막 구름이 피어나고 이런 느낌. 이게 도교적인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백제 대향로라고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요 백제 금동 용봉 복례산 대향로입니다. 복례산은요 이 금강산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요 불교에서 아니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상이고요. 용과 봉황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요 위로 뭐 물고 있죠. 이게 화로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용이에요. 용이 입을 위로 향하면서 이 화로를 물고 이 향로를 물고 있다고요. 밑에는 용, 위에는 봉. 어, 봉황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밑에는 용, 위에는 봉. 이 용하고 봉황이 또 뭐냐면 도교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도교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지고 있다. 여기 사람 하나하나가 박혀 있어요. 또 그림이 그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뭐 이 세상 사람들 아닌 것 같은 신성 같은 그런 느낌 준다고요. 그래서 도교적인 느낌을 준다 이거고요. 이거는 고구려의 사신도입니다. 사신도에서도 현무도인데요. 그림 잘 그렸죠. 고구려의 이 패기 넘치고 역동적인 모습 보여주는데요. 요것도 도교의 이 사신도라는 것도 이 도교의 사방신 사상 도교에서의 방위신입니다. 좌청룡 우백고 북현무 남주작 이런 식이죠. 사방신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요 신라 말에는 이제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서 은둔해 버리는 지식인들 모습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치원 같은 사람이 있었죠. 자 풍수지리설입니다. 이 풍수지리설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온 게 신라 말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근데 1000년을 넘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줘요. 무덤자리 중요시하잖아요. 이 조선시대까지도 영향을 준다고요. 이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거는 선종순이었던 도선이라는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겁니다. 정작 근데 본거장이었던 중국은 이 풍수지리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풍수지리설에 나중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자, 산과 물, 땅의 형세를 살펴서 도읍,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이론이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입지를 정해야 길하다, 좋다, 나쁘다를 정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다? 산이 어디 있느냐, 물이 어디 있느냐, 땅이 어떻게 있느냐를 살핀다는 거죠. 대상은 도읍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묘지일 수도 있고 사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대체적으로
묘지와 관련돼 가지고 풍수지리설이 아주 흥행하게 되죠. 자, 볼까요? 그다음에 도참사상. 도참사상은 뭐냐면 예언 사상인데요. 예언이 예언서라든지 아니면 소문의 형태로 도는 게 이런 도참사상입니다. 근데 이 풍수지리설이 예언과 결합해가지고 여기 자리에 뭐 하면은 뭐 할 거다. 혹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이렇다 하는 식으로 이 자연환경 어떤 자연환경에 자리 잡고 있느냐가 국가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믿음으로 확대가 돼요.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뭐 사만을 통일할 자리 여기는 뭐 대통령 나올 자리 뭐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의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나중에 이제 고려나 이런 게 세워지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요. 일단은 경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경주 말고도 지방에 있는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다. 호족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지역이 명당이다 이거야. 또 경주가 무너진다. 신라가 망한다는 근거도 여기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주는 뭐가 다 했다? 지세가 다 했다. 경주는 이미 천년의 수도여서 이미 그 지기가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새술은 세부대 아니냐 새로운 수대와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지방의 중요성이 자각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러분을 못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가 아니죠. 어서 여러분을 처음 보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